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지수가 제법 좀 출렁거렸는데요. 조금 밀리나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아무래도 월말이다 또 분기 말이어서 그런지 일종의 윈도 드레싱 성격의 매수세도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또 시장의 난도를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캐나다 재무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들의 협상 결과와 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죠. 의회 통과 여부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0.5% 오르면서 3,0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화장품 또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실적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2000지 관련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현물에서 외국인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만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반기 첫 거래일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원에서는 상반기에 주목받았던 ETF와 하반기에 필요한 전략은 물론 또 국내 증시 흐름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연이틀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었는데요. 간밤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세를 철회한다고 꼬리를 내리자 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퍼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오늘 0.6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2%, 0.4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플의 호재가 나왔는데요. 애플은 업그레이드된 시리의 오픈 AI 혹은 구글의 앤스로픽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 넘게 급등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오늘도 0.15% 오르면서 6거래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아마존과 알파벳은 각각 1.75%, 0.49%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또 최근 수정된 감세 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올해 9월로 대폭 앞당겨진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편 최근 인공지능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타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덩달아 0.61% 뛰었습니다. 비록 캐나다가 오늘 디지털세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을 높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시한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최근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스콧 베스트 재무장관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관세율을 4월 2일 수준으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일방 통보할 뜻을 시사했는데요. 동맹국마저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일본이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긴장이 일단은 현재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세 시한을 앞두고 언제 다시 불안감이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미국의 제조업황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이 시카고 PMI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40.4로 나오면서 19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예상치와 직전치도 모두 밑돌았습니다. 신규 주문지수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공급 인도와 생산, 고용지수가 모두 전달 대비 약화되면서 상승세가 상쇄됐다고 조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 제조업황을 대변해주는 댈러스 지역 제조업 지수도 올해 1월 이후로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월 발표치는 마이너스 12.7로 전때보다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올 ISM 제조업 PMI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봐야겠습니다. 한동안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미국 국채와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국채 금리와 달러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점점 투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모를 보내면서 1%대 금리를 주장하자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기대를 하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빠졌고요. 2년물 금리도 0.01%포인트 내리면서 2달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같은 미국 자산인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연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달러가 연일 짓눌리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철회하면서 캐나다 달러가 오늘 상승하자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96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도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3%, 0.21%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높아진 데다가 미국 달러화가 계속 떨어지면서 금이 해지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 금 선물은 0.99% 오르면서 온스당 3,320달러에서 거래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25% 넘게 오르면서 1979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고 있는 메타가 사람을 뛰어넘는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최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영입한 스케일 AI의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을 비롯해서 과거 애플의 시리 개발을 책임졌던 다니엘 그로스, 넷 프리드먼 기터브 전 CEO 등을 주축으로 구성되는데요.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로 불리는 세 부서에선 오픈소스 라마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기초 인공지능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최근 메타는 저커버그 CEO가 직접 러브콜을 돌리며 AI 인재를 쓸어 담는가 하면 시장 탈환을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돈 40조 원에 육박한 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라클은 연간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따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인데요. 지난 4개 분기를 통틀어 총 103억 달러 정도였던 전체 인프라 사업 매출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장중 한때 9%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4%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라클은 미국을 AI 선두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주가는 올 들어 30% 넘게 뛰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품 경계론이 부상하고 있다 짚었는데요. 대표적으로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이달 초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공모가 대비 800%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 투자 열풍이 급속히 식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23일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고 공매도 포지션도 전체 주식의 25%를 넘겼는데요. 최근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금융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평가하기도 했고요. 시티그룹 역시 기회는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소비자 채택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흐름에 올라탄 빅테크들이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커먼웰스인데요. 이번엔 구글이 처음으로 전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4년 전 한 차례 투자에 나섰고 현재 두 번째 자본 투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도 2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단행했고요. 핵융합이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빅테크들은 80억 달러가 넘는 뭉칫돈을 신생기업들에 투자하는 등 미래 먹거리 선점에 여념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가 초급속 충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신 V4 슈퍼차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도 개방됩니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중국 본토 전역에 2,100개 이상의 슈퍼차저 거점과 11,6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인프라를 넓히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토종업체들의 기술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선두로 올라선 비아디는 테슬라의 최신 초고속 충전 기술의 2배 수준인 1메가와트 출력을 지원하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5분이면 4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이 밖에 지커와 화웨이 등도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손을 잡았다는 기사까지 짧게 살펴보죠. 올 여름부터 로켓 발사 장면을 비롯해 우주 유형 등이 담긴 생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했는데요. SMBC는 이번 파트너십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끄는 상업용 로켓 발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달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진행됐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업성이나 기술적 요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며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참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주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동양철관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스틸도 18% 넘게 올랐고 하이스틸 12.17%, 휴스틸과 세아제강 모두 5%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선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오는 8월 구리 가격이 톤당 1,050달러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리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세 부과 전 미국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202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할 거란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등 첨단 전력 송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일진전기 9.57% 시세 분출했고요. LS도 5.74% 올랐고 대한전선 4.87%, 가온전선 3.6%, KBI 메탈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4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60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인 35억 7,069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25억 7,65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수출액을 밑돌았으나 4월 들어 역전에 성공한 건데요. 이에 지난해 글로벌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고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현 추세대로라면 프랑스에 이은 뷰티 강국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주 상승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GFC 생명과학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첫날 113% 가까이 급등했고요. 또 잉글우드랩 13.7%, SMCG도 13% 넘게 올랐고 실리콘투와 한국화장품 모두 10%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되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어제 이와 관련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제 7단체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관련 논의를 나눴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지나친 소송 위험과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경영권 보장 장치 등의 고민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우선 통과시킨 뒤 부작용에 대해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감상안 보면 세아홀딩스 16% 넘게 올랐고 TY홀딩스도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일진홀딩스 8.54%, 평화홀딩스 7.17%, 마지막으로 하림지주도 6.33%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코스피 어제 상승하며 올해 상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반기에만 28% 올라서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반기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7월 서머랠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7월엔 트럼프발 관세에 또 2분기 실적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층 많아지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서머랠리가 가능할지 오늘장 투자 포인트도 체크하시죠. 코스피 0.5% 상승해서 3,071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이틀 하락 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는데요. 이로써 6월 한 달간 상승률은 13.86%에 달해 4년 7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개인 수급이 중심으로 시장을 지지됐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6,5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4,7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고요. 개인이 2,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0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114억 원 순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관망 심리를 보였고요. 기관만 53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섹터별,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6만 전자를 반납했습니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하면서 시총 5위로 점프했습니다.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KB금융도 오름세, 네이버는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시총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 가까이 내리면서 시총 10위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보면 헬스케어 섹터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 보였고요. 2차전지 대표주는 상승 출발했지만 힘 빠지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7원 40전 내린 1,3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달러가 계속되면서 장중에는 1,350원 선도 밑돌기도 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1,350원 중반대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원화 강세를 제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NDF에서 환율 1,354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증권가에서 나온 섹터별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우선 7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신증권은 자동차 부품주에서 봐야 할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관세 영향으로 실적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래서 관세 영향이 적고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현금이 넉넉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S&T 모티브와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낙폭 과대의 관세 이슈를 공급망 변경으로 대응하면서 부품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부각될 HL 만도를 꼽았습니다. KB증권은 운송 인프라 섹터 내에서 저가 매수와 공개 매수, 염가 매수할 만한 3가지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운송 업황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화물 수요가 줄어서 전망이 좋지 않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와 또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지금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다면서 저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밖에 HMM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이 이 HMM을 25,000원에 공개 매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 정도로 제시했고요. 대한해운은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은 언제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운송업종에 대한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들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의 첫 전기 종목 변경이 이뤄집니다. LG CNS와 SMG 엔터 등 105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요. SG 글로벌과 퀀타 매트릭스 등 112개 종목은 제외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선 바이오 쪽이 강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임 보였는데요. 에이비온이 전 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 물질로 최대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번 기술 수출이 올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즉 법차손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자 에이비온과 KPM테크, 텔콘 RF 제약까지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는 2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참고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한국거래소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전에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이란 낙관론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빅5 종목 거래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1% 반등합니다. 다시 6만전자 돌입하면서 6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0.17% 약세입니다. 29만 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0.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99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은 0.34% 내림세로 29만 6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1.1% 조정받습니다. 현재 거래가 6만 7,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빅5 종목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8% 강세로 37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7% 오름세로 10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1%대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4만 9,6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6% 오름세로 4만 5,450원.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0.5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2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7월의 시장 방향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까요? 3,100선 재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지금 발목 잡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S&P 500 보니까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 네. 무역 전쟁 시작한 날로부터 그때 예.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25% 이상 급등을 했어요, S&P 50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장 빠진다고 누가 팔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경험이 예. 쌓이면은. 그나저나 요즘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SNS 확인하는 게 하루에 일과가 됐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봐야 되고. 일론 머스크도 예. 봐야 되고. 그거 보셨나요? 뭐요? 나 이거 저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보낸 손편지야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 수사님이 저한테 앞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중앙은행 저거죠. 네, 중앙은행 기준금리 낮은 나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저 뒤로 가면은 결국 4.5% 군이 있고 그 안에 미국이 속해 있는데 저기 저 노란색에, 노란색 칠한 예. 저기가 지금 기준금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이제 4.5%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 화면 클로즈업 해주니까 좋으네요. 저기 보면은 should be here 해가지고 네. 일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0.5%하고 1.75% 사이에 요 안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죠. 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지금 4.45% 상당 기준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뭐 한 1%나 1.25%까지 예. 훅 떨어뜨리라는 얘기니까 예.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 과거의 전통적인 경험을 갖다가 완전히 초월하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뭐 근데 어찌됐던 상황 자체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도 지금 디지털세 예, 하루 만에 철회를 또 이제 했고, 그거 했죠. 또 일본한테는 당장 쌀 수입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일본도 쌀 부족하다면서도 그냥 좀 갖다 써주지 뭔가. 미국산 쌀. 예, 그거 하는가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우리가 최근 들어서 중국 얘기 좀 덜한 편이잖아요. 그러게 요즘 중국에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이 많은데. 예, 좀 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중국서 다녀오셔서 출장 다녀오셔서 귀국하신 지가 얼마 되셨는데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왜, 중국에서 정신이 없네 갔다 와서. 그러니까 피곤해 보이세요 좀. 중국에서 배탈 나셨나? 지난번보다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많이 만나려고 어허. 했고 예. 크로스 체크하려고 했고 네. 경제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 도시를 봐야 되고 네. 정해진 시간에 여러 도시를 가야 되고 어허. 중국 공무원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예. 중국 국유기업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예. 같고 민영기업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 쓰다 고생 좀 했습니다. 아니 진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그 영상도 준비하셨잖아요, 직접. 뭐 많이 찍었는데 네. 뭐 오늘 다른 주제 안 하고 그것만 이야기해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면 많은데 예. 뭐 그냥 제가 느꼈던 이거를 어떻게 한국에서 설명할까? 이런 건 한국에 좀 없는데 맛보기를 하나만 보여주시죠.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준비한 거 저희 그 중에서도 중에. 그 뭐 보여줘야 뭐 네. 제가 설명을 예, 좀 예. 드리는데 네.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에서 네. 이제 그냥 옷가게에서요. AI로 그냥 그 사이즈를 다 그냥 제 얼굴만 갖다 대면 그 부분에서 AI 인식을 해서 지금 옷을 지금 접니다, 저. 저기 얼굴이 교수님 얼굴이고 네네네. 저게 AI로 뭐 피팅하는 거예요? 네, AI 피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저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적어도 전데요.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 아니, 지금 제 저- 사진을 그냥 찍으면 예. 그러니까 AI가 생성을 해서 제가 네. 상나라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 얼굴이 박 교수님 얼굴이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AI 저 얼굴인데 저 시대에 저 시대 때 태어나셨어야 돼요. 오. AI가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이제 저기 이제 중국의 상나라 예. 때 네. 그 아까 모습에 있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상나라? 예, 옛날 상나라. 아닙니까? 예, 은나라라고 하죠. 그 상인의이라는 말 표현 나왔던 네네네. 부분인데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나 이제 한 장 찍고 생성을 하면 내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한나라 때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한나라 때 자기 모습에서 그때 가장
얼굴에 바탕 기반화해서 이제 저렇게 모습이 나오는 것들. 또 다른 화면도 다른 영상도 좀 보고 싶은데요. 또 뭐가 있나요, 이건? 저건 이제 제가 이제 자율주행 탔던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택시입니까? 예, 로봇택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저게 이제 L4거든요. L4? 저게 지금 그냥 일반 시내에 있습니다. 제가 앱을 다운받고 네. 앱을 목적지를 누르고 나면 자동으로 제 앞에 쓰고 제가 이제 그것을 허락 버튼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제가 지금 탔습니다. 네. 타고 있고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시범 특구 이런 지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강남이나 종로 같은 부분들이고요. 제가 가는 목적지도 번화가에 갔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기사 없고. 지금 교수님 포함해서 두 분 타신 거죠? 네, 앞에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예. 운전석하고 옆에 조수석 운전정은 안 타고요. 옆에서만 탔죠. 옆에만. 그래서 앞에서 아무도 안 타고 엄청 자리가 편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15개 도시에서 좀 하고 있고 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우한이라는 중국에 있는 도시인데 우한. 네. 거기서 한 500대 이상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저기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택시 기사들이 도저히 이게 우리 밥그릇 뺏는다라고 아하. 말할 정도로. 아, 이게 뒷좌석이구나. 네. 저 차종이 뭔가요? 저기 이제 바이두인데 바이두. 네, 네, 바이두 로봇택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바이두 로봇택시가 지금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 내부 지금 보고 계신데 엄청 편안하고요. 제가 이제 느낌했던 부분은 야 이건 이제 그 자율주행은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테슬라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부분들도 저 이제 미국에서도 저도 이제 타복을 했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일단은 실제 주행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실제 주행 데이터가 중국이 한 1억 킬로미터를 훨씬 넘거든요. 아하.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웨이모도 그렇고 뭐 테슬라 부분에서도 실제 택시 부분에서도 지금 뭐 완전히 L4로 했을 때는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 하고 있고 많은 차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걸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과 안 해본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야 이거 한국의 자율주행이 되겠냐.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실험실에서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돌렸는데 그게 한 6천만 보통 그게 한 60만 킬로미터 정도 한국 같은 경우 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셔서 한번 타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바이두에 보시면 안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 부분에서는 실제는 한 전체적으로 1억 킬로미터 훨씬 더 되고요. 아, 지금 주행 실적이. 네, 주행 실적, 실전 주행 데이터고요. 예. 그다음 중국 지역 특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다 피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정말 답답한 게 하나는 네. 제가 운전을 했으면 이걸 추월할 수 있었는데 추월을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안전이 예, 우선이니까. 예. 그것 빼고는 그냥 제가 엄청 편안하게 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간편하게 앱만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요금은 어떤가요? 요금도 쌉니다. 훨씬 더. 일본 택시보다. 일반 택시보다? 네, 일반 택시보다 한 30%, 40% 저렴합니다. 아하. 훨씬 더 저걸 타게 되는 거죠. 예. 대신에 급할 땐 못 하겠네요. 빨리 안 와서 빨리 운전 급할 때. 미리 부르는 거죠. 이제. 왜 우리나라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급하다고 하면 좀 빠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빨리 갈 때, 그렇죠. 급할 때. 그렇게는 안 되죠.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이건 거예요.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깜빡이 켜고 갓길로라도 좀 어떻게 네, 뭐. 그거는 답답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저건 초월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인식도 다 하고 있고.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 왼발이 먼저 나오느냐 오른발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이게 튀어나올 확률이 높다 안 높다가 그 데이터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횡단보도나 옆에서 사람이 사람들이, 튀어나올 때 네. 왼발이냐 오른발이냐에 사람들이 그 자세에 따라서 그 확률적으로 더 걸어 나올 확률이 높다 안 높다는 게 그게 데이터가 축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이제 했던 뭐 이걸 그냥 제가 앱을 깔고 탔지만 이제 그걸 관련된 회사를 방문했을 때 하는 말이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자기들도 엄청난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앞으로 저보고 1년 있다, 2년 있다 다시 오시면 아마 또 다르실 거라고. 저기가 우한 시내입니까? 네, 저기는 우한입니다. 예. 근데 저런 거 심천에 가서도 탈 수도 있고요. 어디요? 심천요. 심천. 광저우에도 탈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15개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뭐 관련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교수님 그 지금 가 계실 때가 한참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한참 시끄러울 때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국인들이나 중국 언론 무슨 뭐 좀 관심을 보이는가요?
그냥 보도 정도였고요. 보도 정도. 그냥 제가 느꼈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우리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 시선을 지금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쓸수록 미국이 자립을 하고 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지금 이제 휴전됐지만 이게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전체 원유 수입에 이란에서 갖고 오는 게 전체 비중에서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는 게 한 50% 정도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중국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에너지 안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되면 이제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계속 이란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면 나중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정도인데 그보단 더 큰 게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그다음에서 끝나자마자 재건 사업을 위한 준비들 그렇군요.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그때도 회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영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중국도 중국이 안 좋을 것이다, 뭐 걱정할 것이다, 에너지 때문에 기름이 안 되면 뭐 이런 부분 말씀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더 큰 그림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기는 이스라엘의 뒷배는 미국이고 이란의 뒷배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것 팩트입니까? 뒷배라기보다는 친하죠.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친하죠. 하지만 중국과 이란 관계는 친한데 이것을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정도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전략적인 부분들이 더 큰 거고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제가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터졌을 때 중국이 무조건 참전할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돌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거는 참전 안 합니다. 중국은 참전할 이유도 없고요. 중국은 타이완을 나중에 침공 가능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못하게 이란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대만 타이완 이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탐전할 가능성도 없다. 친하긴 한데 지금 이때 알려진 것만큼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이란 때문에 나는 걸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뒷배긴 한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 까지는 뭐 저는 보지는 않는다. 지금 교수님 자료 화면에 자꾸 시진핑 주석이 나오니까 이게 질문 순서를 바꿔서 이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뭐 일부 유튜브가 아니고 거의 유튜브 상으로는 상당히 시진핑 실각설이 굉장히 그러게요. 이제 많이 돌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좀 한번 일단 두 가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일단은 먼저부터 네. 팩트부터 네. 그냥. 예. 중국 내 시진핑의 리더십의 부분들 군 장악력은 여전히 공고하다. 군 장악력이 그러니까 군 장악력, 시진핑의 리더십,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실각설 그래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 여전히 공고하다. 공고하다. 그럼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처음에 대만 쪽에서 나온 거예요? 타이완? 그러니까 중화권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고 주로 이제 그거의 일부분, 그다음에 일본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네. 공고하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같긴 하다.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문제가 있느냐 실각하느냐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전히 공고하다. 여전히 공고하다. 1인 지도체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나왔던 실각서의 출발점에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합쳐져서 스토리텔링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이게 핵심되는 게 짱요사랑 허웨이동이라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두 사람을 놓고 네네. 오른팔 왼팔인데 가장 알려진 바는 오른팔이었던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네.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짱요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고 예. 장요사 뒤에는 후진타오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버 세력들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군사위원회 뭐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등장을 안 한다 뭐 등등의 스토리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 짱요사라는 분의 아버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도
뭐 그때부터 같이 전쟁에 참 친구였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짱유산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 자리에 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짱여사만 있고 허여땡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안 보였는데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 안 좋아졌다는 설, 건강이 안 좋다는 번, 그다음에 뭐 악화설 이런 이야기. 또 하나가 최근에 7월 초에 7월 6일에 7일까지 브라질에서 지금 브릭스회의가 열리는데 시진핑이 네. 안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 합쳐지니까 이제 뭐 이상하다. 9월 실각설이 자꾸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오늘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뭐 9월 달에 지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지금 트럼프 오라고 하고 그 전성절에서 전성은 누구한테 이긴 전성이죠? 일본에? 승리했다라는 그렇죠. 일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러시아 부분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을 말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 초대를 했고 또 8월 달에 푸틴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전성절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다고요? 네, 지금 역으로 초대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말이 흘러나오고 있죠. 네.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겠다. 전승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대하겠다는 이야기. 그럼 9월 달에 또 뉴욕에서 하는 유엔 총회에서도 역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초대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기사가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 어쨌든 뭐 8월 달에 푸틴이 방문하는 건 뭐 여전히 뭐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부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렇게 해외 정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등등의 이제 이유를 봤을 때 9월 실각설은 우리 9월 달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두 가지식으로 여전히 공고하다. 하지만 지금 부패나 여러 가지 이슈로 군 내부적으로 이슈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건 같긴 하다. 제가 그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어제 6월 30일 날 중앙위원회 이제 그 상무위원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공산당.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걸 통과시켰냐면 당 중앙의 의사결정 조정 기구라는 것을 뭐 관련된 제도를 법령 같은 걸 통과시켰어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슈가 많고 의사결정을 더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더 무게를 중앙 중심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제 이제 그게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단은 공고하다 하지만 지금 늘어 나오는 이슈 내용만큼이나 조금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다. 그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 9월 실각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의 90% 이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신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그 23년 한 6월쯤부터 이제 중국 군부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그 힘을 잃었다 시진핑이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부패에 이제 해된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숙청이 사실 이 내용 스토리를 좀 얘기하면 또 예. 길어지는데 지금 이제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 허웨이동이라는 그 사람이 부주석은 그럼 어디 간 거예요? 그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허위되는 사람이 짱요사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쪽 파들을 많이 숙청 부정부패로 이제 제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이게 일어났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막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2023년도부터 여러 가지 숙청 이야기가 나왔고 네. 최근에 지금 사실 좀 부러운 게 제가 이제 상하이 갔을 때도 상하이에도 지금 상하이 포동 신구에 있는 그 당서기도 이제 부정부패로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당직 네. 그다음에 그 직함까지도 다 이제 박탈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 다 지금 수독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다음에 최근 여러분들 뭐 TV 보시는 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외자 유치하는 정도에 있는 직급을 담당하신 고위 관료 빼고는 거의 해외 출국이 잘 안 됩니다. 중국 네네. 고위 관리들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학습하는 시간, 이제 자기 검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다. 아니 그러면 이제 차기 얘기로는 뭐 이게 이제 9월달 대보면 알겠습니다만 왕량이라는 인물도 거론되잖아요. 네.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인물이죠. 네.
근데 그런 걸 자꾸 무게 중심을 두는 그 부분에서 자꾸 스스로를 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왕양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그 사람 이후로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고 네. 이창 총리가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 사실 총리 자리를 놓고도 왕양이라는 사람이 자기로 똘 것이다라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왕양의 성장 부분, 그러니까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는 아직까지 정통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 중국 정치나 공산당사를 공부하시는 부분과 같이 토론을 해봐도 그 지금의 왕양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 별로 높게 보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사연임이 이제 곧 해야 되는 시기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타이완 이슈가 사연임을 연장하는 하나의 결정적 여기가 될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인 이슈가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이슈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문제가 이슈되는 건 맞고 지금 그 대안으로 왕양이라는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지만 그건 정통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게 뚜렷한 그 세부 내용 없이 중국과 뭐 협상에 서명을 했다. 누가 누구하고 서명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협상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중국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관세 전쟁인데 싸움은 막상 뭐 캐나다나 오히려 뭐 일본 무슨 다른 유럽 동맹들하고 싸우고 있는 미국이 돼버렸고 중국은 뒷전이 돼버렸는데 지금 실제 중국이 미국에다가 지금 관세 한 50% 정도 두드려 맞고 있나요? 그거 그렇죠. 하려면 그 정도 한 되죠. 그 정도 관세 지금 막고 있죠. 막고 있어요. 막고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완화를 했다라고 이제 하지만 합의를 봤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저는 불확실하다는 하고 아까 지금 S&P 뭐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사상 말씀하셨는데 최고치죠. 네. 저는 저것도 또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미중 간의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타협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가 스탠스가 안 맞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와 그다음에 히토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의 제재와 중국의 이제 히토리우 이런 것들이 맞서면서 이것을 테이블 상에서 빼고 할 것이냐 넣고 할 것이냐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관세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다. 그다음에 관세 부분들은 한 40, 50%에서 제품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 막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국 여러 수출 기업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나아졌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아니 어려움 겪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 있나 싶어요. 이렇게 뭐 그 뭡니까 저 앱에 지도나 이렇게 인공사진 보면은 중국 땅 온통 진짜 시뻘겠는데 요즘 그 약간 그 위에 초록색도 깔려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그게 지금 홈수 났나요? 비가 오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연차 부분들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고 내연차가 많이 줄었어. 일단은 기본 반이 이제는 전기차라고 볼 수 그래요? 있는 거고요. 네, 전기차 반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5월달 PMI나 이를 보더라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PMI 부분들이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0.2% 포인트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축 국면이긴 하지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대미국 수출이 안 되지만 그 부분들이 다른 데로 남미나 동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수출과 그다음에 생산 부분에서는 중국 경제를 지금 5월까지 지금 오늘 견인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까지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부동산 여전히 안 좋고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 전기차 말씀하시니까 이 샤오미 SUV 전기차 이거 난리던데 뭐 3분 만에 20만 대가 예약됐다. 20만 대면 이거 테슬라 한 달 생산량 아닌가? 보통 판매량. 그런 이거 저 작을 소자 쌀미자 샤오미 맞죠? 네, 예. 좁쌀. 좁쌀. 전 옛날에 그 샤오미 폰 아들내미 잠시 한 두어 달 쓸 때 봤는데 그때 진짜 허접했는데 샤오미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시총 넘을 수 있는 기업은 아마도 삼성밖에 없을걸요. 그래요? 샤오미 시총이? 네, 샤오미 시총. 지금 여기 뭐 합니까, 샤오미가? 샤오미 시총이 지금 한 네. 1,800억 달러 이상 될걸요.
1,800억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뭘 만드는 데죠? 별의별 거 다 만드는 것 일단 같은데. 샤오미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최근에 샤오미도 제가 뭐 발표도 하고 그래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샤오미가 올해 15년 된 회사입니다. 15년. 네. 아까 좁쌀 말씀드렸잖아요. 예. 좁쌀. 그러니까 창업할 때 사람들이 좁쌀 만들어만 죽 같은 걸 마시면서 그렇게 창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고 조만한 분들. 자, 그러면 15년 됐는데 뭐만 크게 뭐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1.0 부분, 1단계 부분에서는 처음일 때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그건 기억나고요. 네, 예. 스마트폰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스마트 가전. 가전.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유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샤오미가 다 만듭니다. 네. 가전. 냉장고, 세탁기 모든 걸. 많은 분들은 샤오미 충전하는 그것만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정말 다 합니다. 그래 하고 지금 세 번째가 전기차. 어허. 그다음에 4단계가 갈 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AI죠. 지금 뭐 AI까지 간다고요? AI까지 지금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전기차, 피지컬 AI까지. 그게 15년밖에 안 된 기업이 가능합니까, 그게? 15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전기차 부분 요번에 이제 YU7인데 SUV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2분 만에 20만 원, 3분 만에 20만 대 판 건데 이게 세단 처음에 나올 때도 막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 자율주행 그거 버튼 뭐 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막 떨어질 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평가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샤오미 갖고 있는 막강한 이 현금력,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 이래가지고 계속 높게 본다. 그래서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데 5월달에 지금 홍콩 상대는 주가 자체가 아마 51달러 정도 홍콩 달러가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한 60달러 됐더라고요. 벌써요? 네, 80달러 됐습니다. 그럼 20% 올랐네, 벌써. 그래서 이제 샤오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레이준이 그러니까 인간과 차량과 집 이 통합 생태계를 만드는 일종의 공간 컴퓨팅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글이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요. 일단 그렇고 뭐 지금 뭐 이미 세계 아까 시총 부분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CEO인 레이준 같은 게 개인 자산이 지금 한 4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부호 순위에서 한 8위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여전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전히 기본적으로 자금 현금운이 좋은 게 올해 1월 1분기에서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3위 정도 하죠. 그러니까 애플, 삼성 다음에 샤오미 3위였습니다. 근데 애플, 삼성은 마이너스입니다. 1분기 통계입니다. 근데 샤오미만 성장률을 했어요. 15.4%. 그만큼 팔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1등이 화웨이가 아닙니다. 1등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샤오미다. 그래서 레이준 회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베이징 가시면 다음에 제가 베이징 가면 네. 이 샤오미 공장 가서 한번 또 찍어서 샤오미 공장을. 예, 지금 1공장은 돌아가고 있고요. 네. 2공장도 곧 오픈을 합니다. 샤오미는 원래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찍어 와도 그쪽에서 그냥 뭐 가능한 범위에서 찍어야 되겠죠. 가능한 범위에서. 원래 공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샤오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매우 축소를 합니다. 기본에 직접 공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의 부분은 샤오미 군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샤오미 아까 여러 가지의 스마트 기기는 그걸 만들어주는 그 공급망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하청업체가 예, 그렇죠. 있다는 샤오미는 거죠? 브랜드를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걸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자체 공장이 이제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처음으로 샤오미가 자기 이름으로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교수님, 우리 이제 삼성 갤럭시나 현대차, 기아차는 중국 들어가기에 힘들어집니까? 이제 지금 자율주행도 힘든 부분들 같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예전에 사실 삼성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모델 유행 진행 거 뭐 이런 것만 중국에 팔다가 계속 실패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 시트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전기차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차 부분은 이제 이미 거의 다 뺐고 현대 기아가 지금 상하이에 R&D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에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뭐 이렇게 뭐 안 보진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회는 있다. 하지만 그 구멍이 그 틈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워낙 강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차 같은 건 이미 중국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SUV라든지 조금 우리의 경쟁력 제품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네네. 중국에 내는 게
그럴 경우 조금 시장의 반응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5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3,09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783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KB금융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는데요.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3,900원이고요. 현대차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204,0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 하락 예상되고요.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 49,9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5%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5,0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다 보합권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5,000원. 휴젤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99,500원. 펩트론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3.5%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199,900원. 리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3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이 예상되네요. 지금 네. 네, 그러네요. 또 이제 굉장한 7월이 되려나 봅니다. 제가 어제 머니쇼 플러스 오후에 나와가지고 네. 까치밥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진짜 또 이러다가 꺾이면은 진짜 완전 인간 지표로 굳히기 들어가는데 싶어가지고 인간 지표. 예, 좀 올라줬으면 싶었는데 그쵸. 그러네요. 묘한 표정이시네. 저요? 네. 아니요. 그냥 본 거예요. 예. 자꾸 저보고 눈으로 말한다고 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중국 실정을 갖다 이게 듣는 이유 중에 제가 그게 사진도 많이 갖고 왔는데 예. 네. 사진도 보여주시면 예. 더 놀랄 사진도 있는데 좀 한번 있으면 좀 그러시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사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이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신소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런 첨단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같은 데가 일반 인간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되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실제적인 예. 부분들에서 저기가? 저기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왔을 때 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G60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G60은 고속도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내려가는 9개 도시를 이제 중국이 이제 혁신 생태계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 도시인데 저기 9개 도시인데 제가 저걸 왜 놀랐냐면 저기 이제 우리가 봐는 신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장비,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금 뭐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있을 때 저 9개 도시 있는데 도시에서 이 공산당 자본, 이거 공산당이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 맞춰줍니다. 기업들을 하나하나 정해서 저 범위 안에서 다 조립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기에 그걸 관할하고 있는 정부 기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진은 안 나왔지만 그 9개 도시에 다 중국 제조 20 있는데 9개 도시에 관련된 생태계가 기업 이름이 다 있고 거기서 뭘 만들고 어떻게 R&D를 하고 이런 생태계가 매우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고 뭐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린다라면 저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소방용 로봇. 네네. 그러니까 투입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 우리 R&D를 다 했지만 예. 중국은 벌써 그래가지고 소방 투입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게 그런 거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진 좀 더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데 트럭 운전기사분들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AI로 이제 트럭 운전사는 인식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고개가 약간 흔들리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좀 개장을 보고 네. 네, 이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7월 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은 4월 저점 대비로는 25%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대 무역 교역국과 좀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8% 올라갑니다. 3,089. 그리고 코스닥도 0.3% 상승 중이죠. 78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1%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6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합니다. 29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좀 물량이 나옵니다. 1.3% 하락, 29만 3,000원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0.4% 상승으로 20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떨어집니다. 네이버가 0.5%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 이상 올라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상승합니다. 지금 37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0.7% 떨어지고 있네요. 99,900원. 그리고 HLB 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0.5% 지금 하락합니다. 44,900원.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0.5% 상승으로 28만 2,000원이고요. 휴젤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1% 올라갑니다. 49만 9,500원. 펩트론 오늘 1.7%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모두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일부 증권주, 금융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건설주들 흐름 좋습니다. DL, ENC,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증권주, 금융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미래에셋증권도 3% 강세고 메리츠금융지주도 1.8% 올라가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볼게요. 지금 DL, ENC가 10% 급등합니다. 5만 7천원까지 올라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1.3% 오름세, 삼성물산도 상승 중이고요.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5% 강세네요. 8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지표도 나오네요.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전선주도 좋네요. 지금 다만 이제 음봉으로 바뀐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대원전선, 가온전선, LS마린솔루션 다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음봉,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물량을 내놓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고요.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4.5% 강세, LS에코에너지, KB메탈 2%,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글쎄요, 지금 딱히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좀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력 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오늘 콜드체인 쪽도 그럼 좋네요. 콜드체인 쪽, 저온 유통 쪽에서는 이제 SCL 사이언스가 12%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HLB 테라피틱스가 3% 강세, 한익스프레스, 아이큐어, 태경케미칼이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쪽에서는 제일일렉트릭이 21% 급등 중이고요. 세명전기, 재룡산업 4% 상승 중이네요. 전력 쪽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종목 간의 순환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LS 에코에너지, LS 그룹주들은 흐름 다 좋아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251억 원, 99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 투자자는 3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1원 상승은 1,35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지금 환율은 또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 그냥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네, 80전. 그 예. 네. 어제 1,350원 마감이고 지금 1,350원 70전, 80전이니까 야, 지금 니케이 이따 중국장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 니케이는 7월 첫 거래일 갖다가 하락 출발을 했고
미국도 지금 지수선물 흐름을 봐서는 보합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말 이후 오늘 이제 7월 첫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보니까 거침이 없네요. 그러니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뭐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기대감으로 달리고 있다 하는 거에서 이 좀 털어낼 그 타이밍이라도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법 개정이 됐건 무슨 뭐 재난지원금 뭐 그게 됐건 유동성이 됐건 실제 그 타이밍에 오면 이제 새로운 뉴스 내지 새로운 팩트 뭐 다 왔으니까 하는데 아직 그 타이밍도 안 왔고 돈은 돈대로 계속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거침없네요. 악재라는 게 잘 현재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점점 사람들이 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또 오해해서 들으시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정 급하면 이렇게 택시라도 몰 수 있고 진짜 뭡니까 대리운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서 보니까 전부 로봇택시니 뭐니 하니까. 네,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그거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지금 아까 사진을 예, 보셨는데 예, 제가 예.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예. 지금 중국에 이제 일종의 기업이 지금 벤처 기업이 지금 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보험사들이 지금 저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보험사.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사진에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저기 이제 또 데이터가 쌓여짐으로써 이제 운전사들이 졸음했을 때 여러 가지 동작, 눈빛, 근데 그걸 판단을 해서 저기 이제 졸음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울린다든지 그걸 이제 기사를 깨우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런 게 실시간으로 지금 저렇게 트럭 운전사용으로 지금 또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걸 하면서 확실히 이제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율도 혹시나 줄어들었다고 하죠. 다 지금 AI가 접목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보시면 이제 지금 바로 지금 실제 모니터하고 있는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이제 경고음이 울린다고요? 예, 경고도 울리기도 하고, 이제 저런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쌓임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눈 졸음했을 때 부분들 여러 가지 동작들이 다 지금 데이터화되고 이렇게 점점점 쌓여드는. 근데 보험사들이 이제 엄청 좋아했죠. 예, 아무래도 통역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는 부분들로 저한테 또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모셔서 듣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됐건 뭐가 됐건 자유무역이 일반화됐던 시대에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중국 걸 갖다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은 자꾸 미국이 주도하는 게 줄 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닌 말로 2차 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거의 좀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일부 그쪽에서 종사하지도 않았고 전문 지식도 없는 마바라들이 설치면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중국산 LFP를 갖다가 그거 하다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왔듯이 앞으로 이제 그러면 로봇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로봇만 해도 그래요. 로봇도 우리도 이제 하나의 유망 산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시세가 나고 합니다만 중국 로봇 영상 보면 겁나던데요. 어떻던가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마라톤에서 축구대회, 뭐 격투기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예, 지금 부분들인데 지금 로봇 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현실화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물며 예를 들면 저거는 이제 최첨단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벌써 한 7년 전 이랬을 때 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칼국수를 뽑는다고 했을 때 칼국수를 하는 전반적인 그게 다 로봇이 하는 거지 8년 전, 9년 정도 제가 10년 전에 본 거였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빨리 올라온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저게 사실 1, 2년 전에도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강했던 부분. 이렇게 AI가 접목되면서 휴머노이드는 강해지는데 이게 저는 항상 이게 다 미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재 역설이다. 이게 젠슨 왕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의 기술 사립은 더 강해질 것이다. 팩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이게 더 많은 시도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매우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되게 보면은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네, 저게 네. 저 동작에 특화되게 돼 있어서 저렇게 가능한 거죠? 이게? 저 시뮬레이션을 맨 돌리고 계속 예, 해왔던 예, 것들이 예. 있죠. 그다음 저기 했을 때 뭐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지 저걸 보고 저렇구나 아직까지 좀 미흡하네 조금 엉성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지 말고 저기 이제 몇 달 후를 또 보시면 또 달라지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셨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딥시크 때문에 자꾸 중국을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네. 변화가 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게 좀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문제 핵심이 이랬습니다. 다 좋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미국이 방어를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거점화해서 한국을 경유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저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어의 역할도 있겠지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부분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저는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절대 AI 100조 이야기하지만 100조를 다 과거처럼 나눠주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소방용 로봇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훨씬 더 했는데 우리가 투입을 못하고 있었고 활용을 못하고 있었고 규제에 막혔어. 근데 중국은 일단 먼저 해봐. 이게 이제 중국식 규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 있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규제가 들어간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것도 지금 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네. 지금 중국 바이오 같은 분야도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입니다. 바이오 제약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네. 제가 우리 앞으로 1년 2년 돼도 계속 방송을 예. 하면 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된 부분이냐고. 그다음에 제 기회가 된다면 두 분 모시고 한번 진짜 가고 싶습니다. 모시고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더 리얼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국에서 한 방송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타협점을 찾거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거나 다른 데로 수출한다는 거는 중국 내 내수를 충족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게 지금은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우리 기업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읽어보시죠. 일단 지금 우리 그것부터 관심 있는 게 그럴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 있는 우시엔 SK 하이닉스,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네. 장비 반입 못하게 하겠다.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예상했던 예. 부분들이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에 있는 여러 첨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디커플링 해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한미 간의 협상 부분에도 경제 안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부분에도 중국과 자꾸 디커플링 해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램 지금 뭐 이 램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지금 시안인 삼성 반도체라든지 우시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 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픈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자체는 일단은 돈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에 있는 제조에 기반해서 중국 진출한 기업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나왔다고 나왔던가 아니면 베트남으로 갔다. 예, 베트남을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탈중국하는 제조 분야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도 싸고 미국이 자꾸 중국을 제재하니까 공급망도 불안하니까 베트남을 옮겼다든가 혹은 지금 다 철수했다고 보면 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들어간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R&D 센터 지금 아까 말한 현대나 기아의 상하이 R&D 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야가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견기업들.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미중 간에 있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비 효과가 우리 중소 제조 생태계를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줄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타격을 줄 것이고 아니고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용어를 제가 지금 매우 좀 조심해 쓰고 있는 겁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끼리 하는 전문가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면 더 심한 워딩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빼곤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제조가 있을까? 이런 말도 저희끼리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인데 반도체는 어느 정도 버틸까?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빅펀드 3를 통해서 계속 지금 부족한 반도체 장비라든지 우리 고사양 장비, 그다음에 뭐 고사양 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직접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65조인데 이게 보도되는 건 65조만 보시는데 여기에 지방정부에 또 매칭 펀드가 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지금 2026년부터 시작되는 또 어떻게 보면 중국 2단계 중국 제조의 부분, 중국 제조 강국의 버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알아주면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걔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알령도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 풀리긴 했는데.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장 초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장중에 3,100선 회복했는데요. 현재 1.63% 강세로 3,12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반등합니다. 0.43% 오름세로 784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9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375억 원, 1,66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2,621억 원 패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만 팝니다. 32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70억 원의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오늘도 25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건설, 해운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고요. 그밖에 건강관리 기술과 전기 제품 업종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DL-ENC가 크게 올라갑니다. 본업 개선과 또 소형 원전, SMR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58,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5.73% 강세로 83,000원, 대우건설 3.59% 오름세로 거래가 4,330원이고요. 삼성물산이 3.6%, GS건설도 3.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주가 상승합니다. 특히 LS그룹주가 관련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LS에 대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1만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12% 올렸고요. 또 메리츠증권에서도 상법 개정 다음 챕터 자회사의 성장 가속이라는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목표가 22만 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LS 같은 경우에 현재 8.38%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1만 3,500원이고요. 더불어서 LS 마린솔루션이 4.29% 오름세로 32,800원, LS 에코에너지도 3% 넘게 상승합니다. 3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원전선이 3.75% 강세로 3,180원 선, 가온전선도 1.6% 상승합니다. 67,300원으로 거래가 나타납니다. 전력 설비 쪽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GL리서치가 TC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TC 머티리얼즈 현재 9.4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6,400원이고요. 제일 일렉트릭이 15% 가까이 상승합니다.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여전히 8.6%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LS 에코에너지도 3%대 강세, 더불어서 LS 마린솔루션까지도 4.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2,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증권주도 오름세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증권업의 수익 구조와 사업 모델 전반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주 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 6% 강세입니다. 2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3.63% 오름세로 6,850원, 한국금융지주 5% 넘게 상승합니다. 14만 6,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부국증권과 삼성증권도 4%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지수 상승폭 장중에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연결해서 규제 내용과 더불어 시장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예, 지난주 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선도 제한했고요. 오늘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한번 주목할 만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만 보자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규제인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 규제입니다. 대출은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10조, 신한은행 10조 이렇게 딱 할당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할당 금액이 5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하반기 넘어가서 연말이 되면 한도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을 강화하고 있는데 2주택 이상은 전면 금지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2주택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더 샀다. 가지고 있는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되는 처분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6억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는 LTV, DSR 이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 LTV는 집값 대비 몇 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DSR은 소득 대비 얼마를 해주겠다는 건데 아무리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도 6억까지 커트라인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은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연봉이 10억이 돼도 대출은 6억까지만 나옵니다.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은 1억까지만 대출이 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에 LTV 80%까지 됐었는데 70%로 10%포인트 삭감하고 기임솔 버팀목 정책자금 대출도 한도를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는 다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오히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실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랐죠. 특히 한강벨트 같은 경우 성동구는 거의 한 달 만에 0.99%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본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좀 끄기에 급급했다. 당장은 예를 들어서 배에 상처가 났는데요.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붕대로 일단 감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가 계속 묻어나오는데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고요. 첫 번째 대책이고 후속 대책은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기다리면 상처가 낫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이 대책이 성공이 되는 거고요. 기다려도 안 되겠다. 빨리 집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 풍선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거래를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첫 거래일이자 7월 첫 거래를 시작하는 국내 증시 흐름 짚어보고 ETF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장님도 지금 부장 시장에 시장 보신 지가 얼마 되세요? 일하신 지가? 지금 한 1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센 장이죠. 그렇죠. 뭐 분위기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예, 극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저도 이렇게 센 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쉬어갈 만도 한데 이 소리도 이제 함부로 못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자료 쓰다가 자료. 네. 주춤이란 단어를 잠깐 쓰려고 했는데 주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주춤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거침없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분위기는 잠깐 쉬어가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봐도 특히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반기 말이나 분기 말에는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수익을 확정 짓고 가는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매물 출회들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물론 YTD 기준으로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긴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가 계속 쌓아오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니까 6월에 어찌됐든 뭐 미국 관세 협상이나 뭐 중동 이슈 이런 것들 다 그냥 뚫고 정말 다 무시하고 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것 같고요. 일단 3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상승의 가장 큰 근거는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었잖아요. 정책 기대감. 기대감이었는데 네. 어쨌든 3분기부터는 이 정책 기대감들이 현실화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은 PER 아직도 10배, PBR 1배. 아직 여전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으로는.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은 조금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발표된 소식 좀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 ETF 상품 3분의 1이 배당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ETF가 예. 한 1,000개 종목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기존에 한 420개 정도, 절반 조금 안 되는 종목들은 기존에도 분배를 하고 있었어요. 분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당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을 안 드리고 뭐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재투자, 펀드에 그냥 재투자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더 사는 네. 이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그 소득세법 시행령 작년에 이제 바뀌었는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배당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종목이 지금 326종목이고 예. 그럼 요약을 하자면 일단 1,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예. 이제 올해부터는 약 한 80개 종목 정도는 배당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네, 7월 1일부터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그동안 분배를 안 했던 ETF들이 네. 이제 현금으로서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분배를 하지 않는 ETF도 있어요. 일단 국내 주식형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키움 200TR 이런 ETF들은 TR이 붙어 있는 상품들은 이제 배당을 안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형들은 배당의 의무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해외 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형, 금리형 이거는 따박따박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재투자 형식이나 이렇게 적립이 아니고 그냥 그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해 준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주식형을 갖다가 배당을 해 준다고요? 네. 해외 주식형. 아니 벌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결산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 결산 시에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안 해도 되는 유보 요건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네. 샀다라는 가정하에 9,000원이 되더라도 배당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래요. 배당은 나오죠. 배당은 나오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을 하는 게 맞긴 하죠.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개념으로 예. 이해를 그런 해주시면 좋을 것 개념으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펀드의 손실의 개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해외 주식은 하는데 국내 주식은 왜 안 돼요? 국내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단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ETF 사실 이제 뭔가 제2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이 광고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예, 예. 제2의 월급이라는 제2의 게. 월급.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소득세법 바뀌면 기존의 그 배당 ETF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배당을 통해서 제2 네. 월급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천만 원의 배당 소득세가 넘어가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발생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춰서 세팅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는 배당이 안 되는 TRETF로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절세 전략을 다시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그 예상 그 배당 소득을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다시 뜯어 보셔야죠. 그래서 그 절세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략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형 TR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또 국내 주식형 TR ETF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정시 부양 의지를 보이고 하기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보인 거는 지금 이만한 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5천 특별위원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난데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밸류업이라는 게 또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요거 관련해서 ETF 업계에서 관련 상품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년 11월에 네. 이제 밸류업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ETF들이 13종 제 기억에 상장을 동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밸류업의 내용과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증시 상승의 이제 가장 주된 요인이 뭐 상법 개정안,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밸류업의 주요 정책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밸류업 ETF들이 상장 이후에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은 대부분 뭐 30% 이상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도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딱히 네, 밸류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코스닥 150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은 아마도 이게 이제 밸류업 지수 ETF들이 대부분 100한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에는
2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측면에서 어떤 큰 차별점을 좀 두지는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 주주 환원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면서 이 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벌써 올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 좀 결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ETF 쪽 보면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쪽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형 쪽이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뭐 국내 주식형도 돈이 많이 들어오긴 예.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보면 ETF 시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173조로 끝났고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2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또 이제 한 40조 가까이 예. 상승을 했는데 예. 사실 뭐 지수 상승이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국내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고 네. 미국 지수도 많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금 유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인데 해외 주식형 ETF가 굉장히 또 여전히 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면은 지금 5월 말까지만 봤을 때 순유입 자금 규모가 10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사실 지금 자금의 큰 유출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형 ETF는 그 녹색 차트인데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말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었잖아요. 이때는 더 많은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 스마트머니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형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4조 원 가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채권형인데 의외로 또 해외 채권보다는 국내 채권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채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중기채나 장기채보다는 초단기채 위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소위 저희가 이제 머니마켓 ETF 몇 번 제가 소개드렸던 네네. 적이 있는데 MMF와 같은 형태의 초단기채 ETF에 한 6조 원 이상 자금이 몰려들면서 올해 벌써 지금 작년에 한 7조 4천 들어왔었거든요. 국내 예. 채권형이.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벌써 이제 8조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요거는 좀 뭐 오래 머물기보다는 잠깐 있다가 또 막 빠져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기성 자금이라고 대기성 보시면 자금이라 맞을 것 보면 같아요. 되겠죠. 네네. 무슨 뭐 큰 이자 수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네, 듀레이션 베팅보다는 이제 맞아요. 어쨌든 증시도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성 자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MMF 대신에 그냥 네네. 그렇게 지금도 뭐 MMF 하지만은 예. ETF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국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 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이 비트코인 현물이랑 비트코인을 이걸 어디다가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민병욱 의원께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비트코인 등 이제 디지털 자산을 그 상품화 해보자.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으로의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의 이제 관련 법령을 발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제 그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품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순서를 보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결제할 건지 신탁이나 수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서 거래할 건지 거래소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첫 발도 못 내딛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법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이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하반기부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좀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지금 뭐 MMF가 이제 머니마켓 ETF, 여기서 머니마켓 ETF 여기서 이제 잠시 대기성 자금이 머물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증시로 들어갔다고 직접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정 부장님 그러면 요 자금 흐름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1월부터 6월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5월부터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은 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ETF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월부터 6월 말까지 들어온 자금이 무려 6조 원이에요. 머니마켓 ETF에만. 그런데 지금 6월 한 달만 빠져나간 자금이
그 지난 1개월간 자금 순유출 종목 탑5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1위, 3위, 5위가 지금 머니마켓 ETF들이에요. 그래서 예. 이 금액을 합치면 거의 2조 원 가까이의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에는 또 이 초단기성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서 증시로 좀 많이 흘러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예. 사실 이제 뭐 회사의 상품마다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6월에는 또 이 대기성 자금들이 일부 또 빠져나갔고 뭐 아시다시피 예탁금도 지금 거의 70조 원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시로 오늘 보니까 시장 흐름이 진짜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3,100, 장중에 보니까 30선까지 터치를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예.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거의 5,940개면 6,000개 가까운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이것도 10,000개 찍나요? 선물? 와. 그러게 어제부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엄청 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로도 돈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ETF 통해서? 네, 사실 이제 국내에는 좀 유입은 되고 있지만 글로벌리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미국보다는 이제 비미국 쪽, 네, 특히 뭐 분위기가. 유럽이나 또 이제 국내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상품이 좀 있습니까? 이제 국내 ETF 시장에 유럽 쪽 상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 대표 지수인 유로스탁스 50을 추종하는 ETF가 어허. 2종목 정도 상장이 돼 있고 예. 또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 상장돼 있는 게 이제 닥스, 독일 닥스 유일하게 독일 이제, 닥스. 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유로존에서는 어쨌든 경제력으로는 가장 탑티어의 예, 국가인데 예. 독일이 지금 3월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독일도 그러다 보니까 우파 정권이 예. 바뀌었는데 네. 굉장히 꽤나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키면서 유럽에도 그 보면은 독일 쪽에 이런 방산 회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에어버스나 뭐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증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YTD로 보면은 21.7%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연초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5, 6월은 좀 주춤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는 고배당 쪽이 수익률이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올해는 네. 국장의 해인 것 같습니다. 아. 국장의 해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고배당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고배당이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정책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ETF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는 또 제목이 대통령이 추천한 ETF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배당 ETF를 또 추천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배당 쪽, 이제 주주 환원 쪽에 그만큼 관심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키움에도 고배당 ETF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네. 저희는 그 MKF 웰스 고배당 지수 20지수를 사용을 하는데 예. 그 배당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 이제 네.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 내에서 배당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의 핵심이고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달만 15% 그리고 연초 이후에 36%, 1년 기준으로 약 48%. 네. 미국 주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그러니까요, 커가지고. 고배당 수익률. 네, 이제 뭐 올해 지금 고배당 ETF들이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그 고배당 ETF 중에서는 그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 ETF가 가장 네. 큰 ETF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게 보통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됐었는데 1조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관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 부장님이 주말에 자료 쓰시다가 이제 주춤할라 하다가 이제 하도 잘 달리니까 주춤을 빼셨다고. 아니 사실 그게 솔직히 한 2,300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3,100까지 왔으면은 누구나 이쯤에서는 좀 숨고르긴 해도 주춤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가버리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주춤이라고 처음에 제1감으로 주춤이라 했었던 건 뭔가 좀 찝찝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7월에. 일단 7월에 중요한 변수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춤이라는 단어를 좀 꺼냈었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2분기 근데 실적.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게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가장 악유가 됐던 부분이 지금 관세 부분이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7월 9일에 관세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8월에는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7월 불과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데 사실 금리 인하는 뭐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맞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장에서는 9월 인하 정도를 점쳤어요. 예. 9월 인하 정도를 점쳤었는데 최근에 지금 지난주부터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7월 인하설이거든요. 예, 뭐 예. 연준 의원도 얘기를 예, 했었고 예.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너무- 금리 인하에 너무 대한, 쪼고 있어요. 푸시를 네. 하고 네. 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FOMC가 7월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시장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는 뷰들이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 만약에 7월에 인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실망 매물은 출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7월 말까지는 말이잖아요, FOMC에. 네. 그럼 말까지는 땡겨야겠다. 근데 부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옆에 지주사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지주사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있고 좋네요. 그래. 그 흐름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고.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과한 움직임이라고 느껴지는 대목도 없잖아요, 있죠. 네. 이제 장이 후끈해질 때는 또 이러니까.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